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강필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저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의 기본교육 과정을 맡게 됐고요. 지금부터 기본교육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부분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기본교육은 가정 분야의 온실가스 그 진단 컨설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매뉴얼 교육이고요. 그래서 가정 부문에 대한 매뉴얼 교육을 할 텐데요.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시험 검정에 있어서 힌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매뉴얼, 요 매뉴얼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연스럽게 이 매뉴얼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이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의 목적, 그렇죠. 매뉴얼의 구성, 그 다음이 가정부문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의 수행활동 절차, 이런 컨설팅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겠고요. 뭐 절차, 개요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그 각 수행 활동이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6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각 단계의 순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이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일련의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진단표란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실제 여러분들께서 컨설턴트가 되셔서 가정이라는 현장에 나가셨을 때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있겠죠. 예, 요런 내용이 있고요. 기타 도움이 되는 부록 내용들 해서 요런 전체적인 과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가정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 매뉴얼에 대한 개발 배경과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란 이 사업이 나오게 된 그 배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란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비산업 부문, 산업 부문이 아닌 부분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산업 부문이 아닌 비산업 부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일상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이런 산업 부문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데 발생되는 온실가스, 이 부문들을 비산업 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비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인 거예요. 자, 온실가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예,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기체를 얘기하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비산업 부문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한 부분을 우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가 얼만큼 배출되는지를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컨설팅 해주는 사업. 예, 이게 바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이다 라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몇 년? 그렇죠. 2015년에 어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냐면요. 모든 협정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무조건 줄여야 된다 라는 감축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라는 이 시점이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15년 파리 협정 이후부터를 신기후체제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었던 해가 2015년이었고요. 파리였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때 우리나라는 자 여기서 보면은 195개의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195개국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BAU의 37%를 국가 차원에서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5년 파리 협정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함께 2030년에 배출 전망치 BAU라는 게 그 말입니다. 2030년에 예상되는 이 배출 전망치의 37%를 국가 차원에서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자, 우측 그림을 한번 볼게요. 2015년에 이 그림 보이시죠? 2015년에 한 약속이에요. 요만큼 이 전체 양이 2030년에 예상되는 배출 전망치였어요. 당시에 그 배출 전망치의 37%, 요 두 개를 말하는 거죠. 요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2015년 우리나라는 파리에 가서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37%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에서 단 1분 1초라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매분, 매초, 매시간, 1년 365일 내내 평생 우리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을 하고 있죠. 그런 배출의 37%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럼 지금 약속을 국제사회에 우리는 했는데요. 이거를 이행을 하려다 보니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산업계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혹은 배출권 거래제라는 이 제도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 단위 기관 혹은 단위 기업당 온실가스를 엄청 많이 배출하는 큰 기업들 혹은 큰 학교들, 대학교 같은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를 해줘요. 어디서? 우리나라에서요. 정부에서 배출 규제를 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배출이 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 될 수도 있고요, 제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끔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계로 통칭되는 이 영역들은 이미 이러한 강제 제재에 의한 제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부터? 2015년부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 공정을 좀 효율화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해서 어떻게든 온실가스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또 다른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비산업 부문, 다른 말로 우리 생활 영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쉽게 얘기해서 무주공산이에요. 아무런 어떤 제재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해서, 자, 당장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 자, 우리 선생님 댁, 홍길동 선생님 댁은 이번 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겠죠. 국민 수용이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계와는 달리 비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제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혹은 제재나 강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발전이 이루어져요. 뭐냐? 잘했을 경우, 비산업 부문은 잘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제도가 발전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선생님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있겠죠? 그렇죠. 탄소 포인트제나 에코마일리지 제도, 그 다음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제도의 특징은 뭐죠? 자, 우리가 잘 했을 경우, 가정이나 뭐 일반 학교나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운전자나, 그쵸?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했을 때 잘했다고 어떠한 인센티브, 금액적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죠. 바로 이런 형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매우 훌륭한 제도이긴 하나 맹점은 있다. 뭐냐 하면, 그렇죠. 잘했을 때의 칭찬, 인센티브만 주고 못했을 경우에 그런 반대급부적으로 어떤 제재나 강제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어떨까요? 그렇죠.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산업 강제 수단이 있는 어떤 산업계와는 달리 비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매년 가정 부분에 있어서의 그 에너지 사용량, 전기 사용량, 가스 사용량은 매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인구는 그렇죠. 줄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반면에 온실가스, 다른 말로 에너지 사용량은 점점점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비산업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굉장히 요원한 상태고, 어떻게 해서든 줄일 수 있게끔 그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전문 인력들을, 교육을 받았던 전문가들을 가정에 혹은 소규모 상가에 혹은 학교의 현장에 투입을 해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실천으로,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실천으로도 온실가스, 다른 말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게끔 안내하고 유도하고 독려하자. 그런 사업을 하자. 그런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들을 양성을 하자. 그래서 이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비산업 부문 대상, 다른 말로 우리의 가까운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 2015년에 2030년 BAU 대비 온실가스를 37%를 줄이겠다라고 처음 약속을 했고요. 그러한 약속이 자 우측 화면을 보실게요. 쭉 발전을 이루어와서 2021년 10월 작년이죠. 불과 작년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다 시작이 2015년이었던 거예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어서 쭉 해서 2020년 10월 최종 목표를 했죠. 파리 협정의 이행과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목표로 자 2050년에 우리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한 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자, 국제사회에서 탄소 중립을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발표한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한 거고요.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자부심과는 별개로 열심히 이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 탄소 중립은 뭐냐면요. 우리가 배출하는 일상 속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없애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제로, 0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바로 탄소 중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는 2050년에 이룩하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로서 그 중간 점검으로서 2030년까지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민 거고요. 그 중간 목표는요. 중간 목표는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측 그래프를 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5년, 2018년, 2019년 12월, 2021년 10월은요. 요 내용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얘기한, 그렇죠. 확정 지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015년 언제였죠? 그렇죠.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목표를 2030년 배출 전망치로 목표를 뒀어요. 2030년 배출 전망치. 2030년이 아직 도래했나요? 그렇죠. 아직 도래 안 했죠. 그 말은 즉슨 2030년에 예측되는 배출 전망치 얘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37%를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37% 중에 일부는 국내 감축이고요. 일부는 국외 감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내 감축은 국내에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국외 감축은 해외에 나무를 심는다던가 혹은 이건 별거 없고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해외에서 줄인 어떤 감축량을 우리가 돈 주고 사온다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국외 감축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합쳐서 이만큼인 37%를 줄이겠다라고 애초에 파리에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국내에 어떤 많은 비판 여론들이 있어요. 국외 감축은 국내 감축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줄일 생각을 해야지 벌써부터 돈 주고 사올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 돈들은 다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 그래서 국내 감축을 좀 더 늘려라 해서
그게 반영이 된 부분이 바로 2018년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자, BAU 2030년 배출 전망치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되 37%를 줄이는 것도 똑같되 기존의 국외 감축 비율을 낮추고 국내 감축 비율을 늘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2018년에 나왔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가 이렇게 1차 수정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해가 바뀌죠. 그래서 2019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왜 그러냐면 2018년까지는요, 그간까지는 문제가 뭐였냐면 2030년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뒀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조금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2030년 배출 전망치 굉장히 조금 구체적이지 않죠. 배출을 실제 그만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까지나 예측치에 해당되는 걸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굉장히 유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정량화시켜서 확립을 하자라고 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2018년 이미 배출된, 그죠? 이미 배출돼서 정확한 배출량이 확정된 그 양의 이만큼을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20 몇 프로일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줄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이 됐죠. 근데 왜 하필 2018년이냐? 2019년이 될 수도 있고 2015년이 될 수도 있고 왜 하필 2018년이냐? 그 이유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해서 최고점을 찍은, 정점을 찍은 해가 바로 2018년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이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인 100만, 1000만, 억, 7억 2,800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1억 9,150만 톤을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를 재설정을 합니다. 이게 1차, 2차 수정, 2차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작년, 그렇죠. 2021년 10월에 좀 더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왜? 자, 이 추세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은 어불성설이다.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여론,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여론이 반영이 돼서 이걸로는 터무니없다. 좀 더 강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자,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러한 지금 목표들은 다 감축 목표는 언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2030년에 이러한 감축 목표를 이렇게 좀 더 늘려버립니다. 2018년 7억 2,800만 톤 배출량 기준으로 40%인 2억 9,100만 톤을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상향 조정.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르게 된 상태고요. 그래서 2030년에는 이렇게까지 줄이고 좀 더 노력을 해서 2050년에는 뭐다? 그렇죠.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라고 지금 감축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자, 물론 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 모두의 어떤 응원을 받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 산업계에서는 너무 많다. 우리 보고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이거는 지금 다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죽이는 일이다라고 산업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인 이제 시민사회, 환경 시민사회에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 일부 학계에서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하려면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절반 정도, 40%가 아닌 50%는 중간 목표를 둬야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나라가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고요. 우리 정부는 그거에 좀 중간 접점인 40%를 이렇게 설정을 한 배경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애초에 우리나라는 2015년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국제사회는 신기후 체제로 접어들었고요. 그에 맞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BAU 대비 37% 줄이겠다라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러한 것들이 쭉 업그레이드가 돼서 2021년 10월부터는 2018년 우리나라 배출량이 최고로 많았던 2018년을 기준으로 40%를 줄이겠다라고 감축 목표를 설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룩하겠다. 2050년. 자, 이것들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탄소 중립, 그래서 지금까지 2030년 얘기를 신나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탄소 중립이 왜 나온 거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탄소 중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지금 탄소 중립이란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제사회에 전체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이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핫 이슈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탄소 중립이란 우리나라는 2020년 10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를 합니다. 자, 탄소 중립은 재생 에너지 등을 늘려서 일상 속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까지 모두 없애서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얼마?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50년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시간적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조금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될 게 2030년의 목표가 있고요. 그걸 쭉 점점점 강화해서 2050년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30년만 죽어라 외우실 게 아니라, 자, 쉽게 얘기해서 2030년은 일종의 중간 단계인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뭐다? 2050년에는 탄소의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이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의 선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015년 그 파리 협정에서 자,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후 체제를 출범을 하게 돼요. 자, 뭐 이거는 굳이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지금 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두 번째 짝대기. 파리 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이하로, 나아가서는 1.5도씨까지로 억제하기로 합니다. 말이 좀 더럽게 어렵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그러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 협약 국가들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의존을 낮출 장기 전략을 계획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언제까지였냐면 20년 작년이죠. 작년 12월까지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출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그때 제출할 때 우리나라는 NDC가 뭐라고 그랬죠?
예,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 국가 감축 목표고요. 그 다음에 LEDS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장기. 장기 하니까 좀 따르게 생각하는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참 길죠? 예. 우리 선생님들, 아마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기후 강사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기후변화, 온실가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수업 듣다 보면 혹은 언론을 통해서 뭐 NDC가 어쩌고저쩌고, LEDS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파리 협약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그 유엔에 제출해야 할 그 보고서 혹은 어떤 국채화된 목표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것들을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글자를 가리니까 좀 지울게요.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역시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진국들 모든 국가들이 제출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최종적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예, 2050년 탄소 중립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산업화 대비 2도씨, 뭐 나아가 1.5도씨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옆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2도씨.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자, 좀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17년 기준으로 이미 지구의 온도는 1도씨 기온이 이미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한 1800년대, 1850에서 1900년까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산업혁명은 뭐 1700년대긴, 1700인가요? 1600인가요? 아무튼,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그때 산업혁명 때는 솔직히 지구 평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력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뒤인 1800년대 정도를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그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요 이전 대비 17년 기준으로 이미 지구의 평균 온도는 1도씨가 이미 상승을 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5도씨나 2도씨를 뜻하는 바는 이 1도씨에서 추가로 더 0.5도씨가 오르냐 혹은 1도씨가 오르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상승했을 때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요게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가 이게 산업화 이전이에요. 산업화 이전이라고 그냥 산업화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산업혁명이고,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쯤이 몇 년? 예, 그렇죠. 2017년. 예, 17년. 그 다음에 이쯤을 2050년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요. 자, 지금 이만큼 오는 사이에 이미 1도씨가 이미 오른 거예요. 1.0도씨가 이미 오른 상태다. 예. 그런데 이 이후에 자, 여기를 1.5도씨로 하냐, 1.5도씨로 하냐, 아니면 혹은 2도씨로 하냐. 지금 이거 갖고 이렇게 지금 많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2도씨까지 하는 게 지금 1차 목표인데 가급적이면 기왕이면 1.5도씨가 낫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굉장히 지금 쉽게 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한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2도씨보다는 1.5도씨 오르는 걸로 하자. 왜? 2도씨는 너무 위험하다. 왜 위험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상승했을 때 기후 관련 위험이 현재보다 높아지고 2도씨 상승했을 때 더 높아질 거로 예측.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보고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논란의 여지를 좀 최소화하기 위하다 보니까 말 구문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쓰지 않는 구문이긴 해요.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쉽게 해석을 하자면 1.5도씨 상승했을 때도 기후 관련 위험이 지금보다 높아지는데 당연하죠. 지금은 1도씨 정도 오르는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0.5도씨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화 이전 1.5도씨 돼서 지금보다는 한 0.5도씨 오른 거잖아요. 0.5도씨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당연히 기후 관련 위험이 더 높아지겠죠. 그런데 1도씨 더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도씨 올라서 최종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올랐다고 생각하면은 더 위험하다는 얘기, 그거예요. 예,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쓴 거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1.5도씨 온난화일 때와 2도씨 온난화일 때, 자, 참고로 지금은 몇 도씨? 1.0도씨예요. 지금은 자, 지금은 1.0도씨인데, 자, 이후에 더 올라서 1.5도씨 온난화와 2도씨의 온난화를, 자, 선생님들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 1.5도씨, 2도씨 올랐다는 거의 기준은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업화입니다. 산업화 이전. 쉽게 얘기해서 산업혁명 이전. 자,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자, 1.5도씨일 때는 뭐 3도씨 상승 뭐 쭉쭉쭉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산호초가요 70에서 90%가 위험하대요. 근데 2도씨 올라갈 때는 99% 거의 다 싹 다 죽는다는 얘기죠. 자, 해양, 어획량, 물고기가 얼만큼, 생선이 얼만큼 잡히는지. 1.5도씨 온난화일 때는 150만 톤이 감소한대요. 그런데 2도씨일 때는 300만 톤이 감소한답니다. 2배가. 자, 단지 0.5도씨 차이지만 어획량은 2배가 감소하고 식물 등등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위험. 비록 0.5도씨이지만 우리가 감수해야 할 죄송합니다. 향후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향후 다가올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1.5도씨냐 2도씨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자, 생태계, 식량, 수자원, 보건, 안보. 왜 갑자기 안보가 튀어나왔어요? 왜냐? 자, 우리나라는 지금 비가 안 와서 쫄쫄 굶고 있는데 옆에 나라는 지금 배가 불러서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안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생태계, 식량, 수자원, 보건, 안보 등 전 분야에 투입될 이러한 예산들, 인력 등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1.5도냐, 2도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되는 이 엄청난 그 손실, 이것들을 최소화하려면 그나마 1.5도가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정도로 강의를 하면 꼭 한 분씩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냥 1도씨로 그냥 계속 유지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불가능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딱 우리 전 세계 국민이 약속을 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정확히 온실가스 배출을 중지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해요. 왜? 이미 배출한 것들이 계속 스스로 역할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지금 1도씨에서 멈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나마 가능한 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바로 1도씨, 1.5도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1.5도씨 온난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2050년까지 뭐다? 예,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다 보니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려다 보니 지금 우리의 노력, 우리 선생님들이 향후 시험을 보시고 자격을 이수하신 다음에 자격을 획득하신 다음에 향후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외친 우리 국가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담이지만 자, 탄소 중립을 위해 우리나라는요, 지금 많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먼저 첫 번째,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수소를 산업, 수송, 건물 등 전 모든 분야에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전기 수소가 아니라 깨끗하게 생산된, 예, 그러니까 화력 발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태양광 발전 혹은 풍력 발전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 수소를 전 분야에서 활용토록 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린 리모델링, 제로 에너지 빌딩, 고효율 가전기기 등 이런 것들을 이 IT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적은 에너지로도 적은 전력으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고효율 가전기기, 그 다음에 에너지 빌딩, 예,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 활용 등 탈탄소 미래 기술들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상용화하도록 촉진을 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2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온실가스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어쩔 수 없이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그냥 내둘까요? 안 되죠. 그럼 탄소 중립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포집, 예, 모아서 저장을 한다거나 혹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미래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촉진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활용, 재사용을 많이 실천하게끔 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산림이라든지 갯벌이라든지 이 습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존시켜서, 예, 그 본연의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본 방향에서, 자, 이 기본 방향으로 한다면 탄소 중립이 이루기 될까요? 당연히 이루기 되겠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쉽게 하려면, 이 탄소 중립의 실현을 쉽게 하려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인식 개선과 역할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식 개선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역할은 뭐냐? 일반 국민들이, 예, 탄소 중립에 대한 인식을, 예, 강화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강화된 인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실천하게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예, 역할이다. 예, 요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자, 이런 역할을 수행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컨설턴트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려면 국민들의 탄소 중립 인식을 강화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실천력을 높이는 우리 컨설턴트의 역할을 좀 더 잘하려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잘 설명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잘 구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속된 표현으로 말빨을 잘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설득력을 잘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우리 선생들의 이런 지식, 설득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많은 지식들을 우리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쭉 이어나가는 수업을 마저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뉴얼의 목적, 매뉴얼의 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대략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동영상 강의에 이런 부분을 그냥 굳이 설명을 안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 절대로 허투루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넘어가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요건 제가 굳이 강의에 있어서 이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읽어보심으로써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꼭, 교재를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